자, 지금부터는 이제 지방자치 양대 유형이라고 나와 있는 거를 좀 보실 텐데, 지방자치의 역사를 한번 좀 보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역사 말고 전체적으로 민주주의 국가에서 지방자치가 어떻게 전개되어 왔나 이걸 보는데, 지방자치의 이론적 이론 및 그 다음에 지방자치의 전개 이론이라고 합시다. 그냥 지방자치 이론에 대해서 두 가지로 이제 나눠서 보시면 돼요. 저 이론 하에서 전개가 됐어요. 현실화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 이제 해당되는 게 첫 번째로 있잖아요. 주민자치라는 개념이 있어요. 주민자치라는 개념이 있고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요 요거랑 대비해서 봐야 되는 게 단체자치입니다. 단체자치, 이렇게 이름이 나눠져 있어요. 나눠져 있는데, 이거 일단 말이에요, 해당되는 지역이 어디냐면요, 여기 영국이에요. 영국 등 영미계 국가들 있죠. 영미계 국가에서 주민자치가 발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체자치다 그랬을 때는 독일, 프랑스 등 이제 대륙국가예요. 대륙계 국가들. 이게 유럽 애들이 지들끼리 영국을 빼고 나머지를 대륙계라고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표현인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단체자치는 요것은 이제 훗날 일본으로 들어왔다가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주고 뭐 이런다고 볼 수가 있죠. 일본이나 한국 등도 여기에 이제 단체자치의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제 그렇고, 그 다음에 있잖아요. 여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특히 그래갖고 이 단체자치의 성격이 있다는 거, 요거를 좀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요게요, 주민자치 요쪽, 이거 한번 볼까요? 주민자치 요쪽에서 보면은요, 요게 이제 기본 특징이 중앙집권이냐 지방분권이냐 그랬을 때, 여기는 지방분권이 앞서는 거예요. 지방분권이 앞서는 겁니다. 지방분권이 앞서는 건데, 왜 지방분권이 요게 이제 더 앞서게 됐을까를 아무도 설명 안 해줘요. 아무도 설명 안 해주는데, 제가 막 갖다 붙여서 그냥 말씀드릴게요. 이게요, 영국이 유럽에서 최초로 시민혁명에 성공한 나라예요. 그쵸? 시민혁명에 성공해가지고, 왕권을 무력화시키고 의회 중심으로 통치를 해 나갑니다. 그러면서 민간의 자율성 같은 것들이 아주 크게 이제 확보가 되거든요. 그죠? 그렇게 되는 와중에 중앙정부의 힘이 쫙 빠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요쪽의 단체자치는요, 여전히 중앙집권적이거든요. 중앙집권화 경향이 더 강한데, 지방분권보다. 근데 이제 이게 독일 같은 데를 좀 떠올려 보세요. 독일 같은 데는 기본적으로 각 나라마다 물론 사정은 다 다르지만, 독일 같은 데를 단체자치 대표적인 국가로 꼽아요. 여기서 이제 여기 독일하고요, 중심 국가는 여기는 이제 영국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독일은 시민혁명이 대표적으로 있었던 나라는 아니에요. 독일 같은 경우에는 여기 독일 자체가 분열되어 있었다가 나중에 이제 비스마르크 같은 사람이 등장해서 이 철혈정책이라고 하는 거를 해가지고 강력한 어떤 중앙집권화를 통해서 통일을 이뤘던 역사적 전통 가지고 있어요. 물론 프랑스는 시민혁명이 있고 그러긴 했지만, 이 계통 자체가 이제 대륙 쪽에 좀 치우쳐 있고 그런 영향도 좀 받고 뭐 이렇다고 보시고요.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영국과 독일을 비교하시는 게 딱 좀 선명해집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중앙집권화가 주로 이루어져 있었던 국가라고 봐야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연원한 게 단체자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갖고 여기는 중앙집권화 속에서 지방분권을 일부 내어준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갖고요, 이게 지방자치의 뿌리가 어디로부터 오냐, 그 권리는 어디로부터 왔느냐 그랬을 때, 주민자치에서는요, 요거를 이제 천부인권으로부터 온 것으로 봐요. 그래갖고 고유권설이라 그래요. 고유권설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제 천부인권과 관련해서 봐야 돼요. 얘네가 시민혁명 할 때 사상적 기반으로 삼았던 게 천부인권 사상입니다. 인간의 권리는 하늘에서 부여해줬어 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권리는 하늘로부터 부여된 것이야 라고 하는 것인데, 요거에 기반해서 보면은요, 천부인권은
이게 사회계약설로 연결되거든요. 사회계약론으로 연결되는데 우리가 국가를 형성한 것은 국가가 먼저 있고 인간들이 거기에 사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자기의 천부인권을 실현하려고 그 수단으로서 국가를 만드는데 우리가 계약서에 도장 꽝 찍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의사에 따라서 이게 우리의 의사에 따라서 이게 국가가 만들어진 것이다. 우리의 계약의 결과물이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거든요. 국가도 그런데 지방정부는 그럼 아닐까? 지방정부도 그렇다는 거예요. 논리구조가. 지방정부도 지방정부 스스로 독자적으로 유지될 수 있을 고유의 권리를 가졌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지방정부도 천부인권을 가진 주민들이 직접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 또한 독자적인 능력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면은 어떻게 되냐면은요. 중앙정부와 그 다음에 지방정부가 대등해지는 거예요. 이 권력관계로 얘기한 거예요. 권력관계가 대등해지는 겁니다. 대등해진다. 혹은 이렇게 표현할까 그냥? 같다라고 오해할 수 있으니까 대등하다. 서로 맞설 수 있는 존재가 된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업무 배분을 할 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업무 배분이 있잖아요. 중앙정부와 지방에 업무 주고 그럴 때 여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업무 배분과 관련해 가지고 요거는 이제 개별적 수권주의라는 표현을 써요. 말 어려워진다 그죠? 개별적 수권주의라고 이야기하는데 무슨 얘기냐면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상을 해가지고 야 이거 니네가 좀 이거 해줘라 집행해줘라 니네 주민들한테 좋은 일이잖아. 그래서 지방정부가 오케이 하면은 이루어지는 거고요. 싫은데? 그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요 결국엔 중앙과 지방 간에 계약관계로 해가지고요 이 업무 분담이 된다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명령 지시할 수 있는 관계는 아니라는 겁니다. 위아래 관계가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알겠죠? 그런 관계입니다. 비교해 봐야죠. 또 단체자치는 어떠냐? 단체자치는요 전례권설을 따릅니다. 전례권설 요거를 따르게 되는데 전례권설은 이거는 어떤 거냐면은요 지방정부의 권한은 중앙정부 있죠? 정부의 이제 권한 이양의 결과물이에요. 예, 이거의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이게 니네가 독자적으로 뭐 수립돼 가지고 원래 권리가 있어 이런 게 아니고 야 중앙정부가 좀 떼줬잖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중앙정부가 떼줬잖아. 이게 전례권설입니다. 전례권설. 예? 그래서 여기에 관계를 보면요 중앙정부가 더 우위를 점하고 있어요.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보다 우위를 점하는 것이다.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이다. 힘이 더 셉니다. 그래갖고 지방의 업무를 나눠줄 때 개별적 수권주의로 간 것이 아니고요. 여기는요. 어느 지역이나 중앙정부가 시키는 이런 일은 다 해야 돼 라고 지시해놨지. 그래서 포괄적이라는 말 하는 거예요. 어느 지역이든 위임해준 거 그거 위임 사무 다 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는. 그렇게 업무가 주어진 거예요. 그래갖고 이 속에서 이제 점차 좀 수렴되어져 오는 경향은 좀 있어요. 주민자치 쪽에서는 어느 쪽으로 수렴되어 오냐면 신중앙집권화를 합니다. 여기는 신중앙집권화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단체자치 쪽에서는 신지방분권화를 해요. 신중앙집권화는 그런 얘기 했었죠. 여기 수평적 관계 속에서도 중앙집권한다. 여기서 신중앙집권화는 수평적 중앙집권이다. 이 경향이라고 그랬어요. 원래 중앙집권은 수직적인 건데 여기는 수평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중앙집권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렇게 가면은요 얘와 얘가요 어때요? 얘와 얘가
상당히 겹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그죠? 중첩되어 오는 거예요. 점점. 가운데로 이렇게 수렴되어 오고 있다. 근데 왜 저렇게 하는 거냐? 장단점이 분명히 엇갈려서 그래요. 주민자치를 할 때 장점은 어떤 거냐면요. 지역마다의 지방의 특성이나 개성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대응성 같은 거 있잖아요. 대응성 같은 것도 매우 좋겠죠.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거 그거 바로바로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돼요. 하지만 무슨 문제가 있다 그랬어요. 이렇게 하면 이게 이제 전국적 통일성은 어때요? 통일성이 저해되는 거지. 통일성이 저해되고 그 다음에 지역 격차 문제가 굉장히 커진다 이렇게 봐야 돼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얘네들은 신중앙집권화를 하는 겁니다. 같은 영국 사람인데 어느 지역에 사느냐에 따라 갖고 생활 수준의 격차가 있는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되지 않냐 해가지고 이제 신중앙집권화를 한다. 이렇게 봐두시고요. 단체자치 이쪽에서 보면 거꾸로입니다. 요거는 이제 전국적 통일성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장점과 소외되지 않게 지역 격차를 완화한다는 거, 이런 것들은 장점이 되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는 있잖아요. 획일화가 되는 거예요. 획일화, 전국적 획일화가 있습니다. 획일화가 있고 그 다양성이 없어지면서 그러면서 이제 지역의 특성을 잘 반영하지 못하는 거죠. 이런 한계가 있어서 여기는 지방분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또. 이런 관계로 정리를 하셔야 돼요. 이거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꼭 알아두셔야 돼요. 지방자치를 얘기할 때 이런 어떤 이론적 배경 하에서 우리가 봐야 되고, 주민자치와 단체자치가 구분되는 듯 하지만 최근에는 다 결합되어져 가고 있는 추세에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 그렇게 봐두시면 되는 거라는 거예요. 됐을까요? 네. 요게 이쪽에 오면은요, 여기 584페이지에 거기에 그 표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표로 정리가 되어 있고, 거기서 뭐 이제 자치의 의미를 보면은 정치적 의미냐 법률적 의미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보면 여기가 정치적인 의미예요. 이게 정치적 측면이 되는 거고요. 여기는요, 뭘 가지고 있겠어요? 이거는 법으로 이렇게 정해서, 법으로 정해가지고 지방자치를 구현했다는 거예요. 얘네들은 아예 정치적으로 사회계약의 개념으로 지방정부도 그런 식으로 똑같이 국가처럼 만들어진 거야 라고 보는 건데, 얘네는 그게 아니라 법적으로 중앙정부가 야, 이거는 니네 권한이야, 니네가 해, 이런 식으로 나눠준 거예요. 그래서 뿌리가 좀 다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됐겠어요?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자, 이제 거기까지 보시면 이제 큰 거 하나 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585페이지 가보세요. 거기는 이제 지방정부의 구조가 또 하나가 나와 있어요. 지방정부의 구조인데, 기관 통합형이냐 아니면 기관 대립형이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것은 또 뭐냐면, 자, 지방정부의 구조. 이 안에서 기관 통합형이다 그러면은 이건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주민들이요, 여기다가 지방의회 있죠? 지방의회를 선거를 통해서 구성을 해줘요. 그러면 지방의회가 여기 이제 지자체장의 역할을 같이 맡아서 하는 거예요. 특히 지자체장의 역할을 맡아서 한다 그랬는데, 이게 결국에요, 의회의장이 이꼬르 시장이 되는 경우 등 하나의 케이스인데, 저런 형태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거를 기관 통합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의회와 행정기관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의회와 행정기관이 융합적인 관계가 되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융합적 관계가 되는 겁니다. 권력 융합적 관계. 장점이 뭐고 단점이 뭔지는 좀 상상이 되죠? 장점은 일단 일사불란하게 가겠지. 의회의 과반을 점한 세력이요, 시장 역할까지 하는 거예요.
그잖아요. 의회 가반을 저만 쪽에서 의장을 배출하고 의장이 직접 시장 역할을 한다 그러면은 이것은 뭐 항상 의견의 일치대로 그냥 의회와 행정부의 의회 일치를 통해서 쭉 행정이 진행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하지만 견제가 좀 미약해질 수 있다는 단점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와 대립해가지고요, 대비해가지고 기관 대립형이 있어요. 기관 대립형이다라고 하는 게 있는데, 기관 대립형은요, 융합이 아니고요, 이건 체크 앤드 밸런스. 영어로 체크 앤드 밸런스 그래요. 영어가 되게 어렵진 않죠. 체크 앤드 밸런스, 견제와 균형, 이렇게 표현하는 거. 그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요, 지역의 주민들이 이렇게 꾸려주거든요. 선거를 통해서 지방의회도 꾸려주지만, 그런데 선거를 통해서 지자체장도 이제 뽑아주는 거예요. 대체로 이렇게 하면 강시장 형태가 됩니다. 강시장. 시장이 독자적으로 힘을 가지고 의회에 맞설 수 있어요. 그래서 의회보다 우위를 점하는 경우도 많고, 그렇게 돼서 여기야말로 진짜 여기 대립관계죠. 대립관계. 그래서 여기는 체크 앤드 밸런스, 견제와 균형의 관계가 될 공산이 크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여기는 융합인데, 근데 여기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반영이 된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고요. 이게 사실은 보면은 이제 여기는 의원 내각제형이에요. 의원 내각제 형태가 이렇게 되는 거고, 원래 의원 내각제는 총리를 이런 식으로 뽑잖아요. 그런 거랑 유사한 거고, 여기는 뭐예요? 기관 대립형은 대통령제? 대통령제 형태가 되는 거죠. 대통령제 형태. 됐을까요? 대통령제 형태. 이렇게 됩니다. 둘을 대비시켜 보시면 돼요. 예. 자, 그렇게 보시고요. 여러분 그 표현은 알아요? 여소야대, 여대야소. 이런 표현은 들어보신 적 있죠? 여소야대가 가능한 것은 기관 대립형일 때만 가능한 거예요. 여소야대. 여소야대. 즉, 의회의 가반 이상을 차지한 세력이 시장은 놓친 거지. 시장은 차지하지 못했어. 그런 게 가능해요. 근데 여기 기관통합형에서는 그런 게 불가능해요. 의회의 세력이 지자체장까지 다 먹어버리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그죠? 이렇게 이제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자치권에 대한 얘기가 이제 나와 있네요.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는 자치권에는 무엇이 있느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 자치 입법권이 있습니다. 앞에서 공부했었던 거와 마찬가지로 그거대로 떠올려 보면 자치 입법권에는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이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조례와 규칙을 제정할 수 있기 때문에 자치 입법권이 있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는 거고요. 간단히 그렇게 봐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자치 조직권이 나왔는데 제가 좀 묶어드려 볼까요? 자치 행정권이 있어요. 그죠? 자치행정권이 있는데 여기에는요, 조직권, 인사권 이런 게 다 들어가겠죠. 인사권, 재정권 이런 것도 있고요. 경찰권도 있어요. 이제 자치경찰권. 이런 것들이 막 들어갑니다. 이런 것들이 들어가요. 하지만 뭐가 없다고 봐야 되냐면요, 여기에서요, 외교권 같은 건 없어요. 외교권이나 국방권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별도로 가질 수가 없는 것이 됩니다. 맞습니까? 별도로 가질 수가 없죠. 그렇게 봐두셔야 돼요.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요, 또 하나, 우리나라에서는요, 자치 사법권을 불인정합니다. 우리나라는 자치 사법권도 불인정해요. 그러니까 행정권은 인정하지만 외교나 국방에 대한 권한은 없다, 이런 얘기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와 별개로 자치 사법권은 인정을 안 하고 있어요. 자치 사법권까지 인정하고 있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인정 안 한다. 이렇게 해서 저거가 시험에 또 많이 나오는 포인트가 됩니다. 간단히 보시면 돼요. 뭐 어렵게 볼 거 없어요. 자치 경찰권이 조금 이제 독특하게 느껴지게 될 텐데요. 자치 경찰권 같은 경우는
제주도에서만 했었던 겁니다. 제주도의 제주특별자치도로 이제 변경하면서 제주도지사한테요, 자치경찰 운영권 같은 걸 준 거예요. 제주도 같으면요,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저 제주특별자치도를 만들어준 이유가요, 여기는 이제 무비자로 제주도에 여행 올 수도 있잖아요. 외국 사람들이. 예, 그래갖고 여기 관광특구처럼 이렇게 만들어준 거고요. 그거를 위해서 기초자치단체도 없애고 도지사한테 모든 권한을 다 주고 중앙에서 관여하는 것들도 많이 제거해주고 그 다음에 그 면세 혜택 같은 것들도 많이 주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막 한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 치안 문제가 그런데 외국인들도 많이 오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또 섬지역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도시란다. 저 육지에 있는 그 경찰의 치안 담당의 업무하고는 조금 성질이 좀 다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봐가지고 자치경찰제를 운영을 했죠. 제주도에서만 자치경찰단을 따로 구성해가지고 자치경찰 단장을 도지사가 임명하는 형태로 해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게 또 제도가 완전 전면 개편돼가지고 이제 전국적으로 자치경찰제를 합니다. 제주도도 그 전국적인 틀로 다시 바뀌게 됐는데 독자적인 자치경찰단이 있는 게 아니고요. 소속이 다 뭐가 됐냐면 이제 지방 공무원이 아니라 국가공무원으로 다 바뀌었어요. 국가공무원입니다. 자치경찰도 국가공무원이에요. 왜냐면은 경찰 자체가 경찰청 소속이에요. 경찰청 소속인데 다만 담당 업무에 따라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나눠지는 거예요. 자치경찰로. 그래서 기존의 국가직 그 경찰 공무원들 특정직이잖아요. 특정직 국가공무원이잖아요. 여기 이제 경찰 공무원 중에 뭐 이런데 파출소, 경찰서 이런데 주로 근무하는 사람들, 지역에 이게 돌아다니며 순찰하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자치경찰이 된 거예요. 예, 교통경찰들하고. 예, 다 이게 자치경찰로 이제 구분이 된 겁니다. 중앙경찰 따로 있고, 그러니까 국가경찰이라 불리는 경찰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역의 자치경찰이 따로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필요에 따라서는 이제 중요한 수사를 또 담당해야 될 경찰로 이제 수사를 전문으로 하는 국수본, 국가수사본부라고 하는 거, 이런 것도 설치를 해서 경찰 조직이 삼원화됐다, 삼원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세 덩어리로 쪼개졌다. 이렇게 봐두시고, 제 아무리 경찰청장이라 할지라도요, 국가수사본부장은 외부 인사로 뭐 임명해라 뭐 이런 규정들이 있는데, 거기에 막 수사에 관여를 못 하고요. 그 다음에 자치경찰단은 어떻게 운영되냐면, 자치경찰은요, 지역마다 자치경찰이 나눠지는데 시도 단위로 나눠요. 시도 단위로. 광역자치단체별로.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지휘권은 어디서 갔냐면 자치경찰위원회가 갔습니다. 경기도다 그러면 경기도 자치경찰위원회. 여기에서 경기자치경찰위원회에서 이제 여기 이 자치경찰을 이제 이끌어갈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는 것인데요. 여기 위원회 형태예요. 위원장과 위원들로 구성이 됩니다. 위원 구성할 때는 뭐 도지사의 입김, 시도지사 입김도 있지만 자기 목도 있지만 이게 경찰청에서 내려오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또 지방의회가 관여하기도 하고 교육감도 이제 한 자리 갖고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꾸려요. 이 위원회를 그렇게 꾸립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위원과 위원장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임명하게 돼 있어요. 시도지사가 임명하고 그리고 이제 경찰을 이제 지휘 감독하도록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소속은 저쪽 중앙의 국가경찰 쪽에 하나의 그죠? 조직 틀 안에 묶여 있으면서도 따로 구분을 지어서 이들의 업무에 관련된 부분은 시도지사가 임명하는 자치경찰위원회로부터 이제 지시받는 거고 그렇게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일을 하는 거예요. 됐나요? 네. 그렇게 가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함으로써 이게 담당 업무는 그래서 어떤 것들을 하냐 뭐 전국적인 막 조폭 조직을 잡는다 이런 거는 자치경찰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네. 전국적인 뭐 사기 사건이 있다 뭐 그런 거는 다 또 어디서요? 저쪽에서 다 합니다. 그런 사람들 체포하고 수사하고 하는 거는 나머지 기능들이 하는 거고 자치경찰이 하는 일은 딱 그런 거예요. 치안 유지, 교통 질서 이런 거 있죠. 뭐 행사장 주변 정리 이런 것들 하는 거 교통 정리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 하고요. 수사권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교통사고에 대한 수사권 이런 것들 갖고 그 다음에
지역에서의 이제 그 가정폭력 문제, 이런 것도 치안의 일부로 봅니다. 가정폭력 문제라든가 유괴, 납치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사건들은 당장 자치경찰이 나서서 처리하게끔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는 업무도 구분이 된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자치경찰이 전국으로 확대를 해서 출범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전국적인 자치경찰권이 있다라고 하는 거. 예전에는 자치경찰권 그러면은 세모였거든요. 세모. 제주만 하는 거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제주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전국으로 확대됐다. 복잡하죠? 근데 이런 필요는 아까 제주에서 있었던 필요랑 비슷해요. 그 지역의 치안 소요가 좀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에 좀 특화를 해보자 라는 차원으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자치재정권 있잖아요. 예산을 편성하고 이거를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독자적으로 지방정부가 갖거든요. 그러지만은 조세법률주의가 있어요. 이건 뒤에 우리 지방재정 얘기할 때 또 언급은 해드릴 텐데,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가지고 세금 있죠, 세금. 세금의 항목하고, 종목이죠, 종목하고, 그 다음에 또 세율 있잖아요. 이것은 지방에서 못 정합니다. 이거는 국회에서 정해준 대로 그대로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대로 따라가고 일부 탄력세율을 적용은 해줘요. 대부분의 세금에서. 탄력세율을 적용해서 니네 실정에 맞게끔 세율을 조금씩은 변동할 수 있어. 그렇게는 하지만 정해준 변동 범위에서만 움직여야 돼요. 자체적으로 세율을 일방적으로 정하거나 일방적으로 세목을 신설하거나 하는 것은 안 됩니다.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을 집행하고 결산 보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자치재정권은 있다라고 봐두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물론 통제는 많아요. 통제는 많은데 그 뒤에 가서 다시 보도록 하고, 일단은 이제 그 정도 선에서 이렇게 쭉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구역이라는 게 이제 나왔어요. 구역이라는 게 이렇게 나왔는데, 일정한 공공기관 또는 또는 단체 관할권이 미치는 지역적 범위를 우리가 이제 뭐라 그러냐면은 이거를 이제 구역이라고 한다. 그러는 거예요. 구역하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요. 이 구역은 자치구역과 이제 행정구역이 있겠습니다만은, 구역 같은 개념이 있고, 이거보다 조금 낮춰서 경계라는 개념도 있어요. 그러니까 경계는 조금 물리적인 거고요. 구역이다 그랬을 때는 이거는 권한이 미치는 영역이래요. 그래서 사실은 경계와 구역이 일치하는 경우가 많죠. 원래는. 그런데 불일치하게 할 수도 있다는 개념이에요. 개념적으로는. 그러니까 권한이 미치는 영역을 구역이라고 본다면은 경계는 저 옆 동네하고 이렇게 딱 나눠주는 선이지, 선. 그런 식으로 이제 개념은 좀 구분이 되는데, 어쨌거나 저쨌거나 그 부분에 대해서도 표를 하나 좀 정리를 해 드려야 되겠어요. 자, 뭐가 있냐면은 말입니다. 이게 이제 구역과 명칭에 대한 변경에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좀 이제 진행을 해 볼 텐데, 구역과 명칭 같은 것들에 대한 변경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지자체에 이거를 하나 표로 그려 드릴게요. 그래서 여기 제목처럼 뭐 구역 변경 그냥 그렇게 나왔지. 그냥 해 드려 볼게요. 자, 먼저 있잖아요. 지방자치단체하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자치단체하고요. 자치단위하고 지방자치단체를 쓰자 그냥. 표를요. 지방자치단체가 있고요. 이 지방자치단체에는 뭐가 포함된다 그랬어요? 광역하고 그 다음에 광역자치단체하고 기초자치단체가 포함이 되잖아요. 그죠? 자치단체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요. 행정구가 있어요. 행정구. 그리고 이제 행정구하고 그 다음에 동읍면이 있죠. 동읍면이 있어요. 동읍면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리가 있어요. 읍면 밑에 리가 있어요. 읍면 밑에. 알죠? 동 밑에는 리가 없죠. 근데 읍면 밑에 리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봐두시고요. 명칭하고 구역의 변경, 명칭하고 구역의 변경 이런 것들을 좀 이제 볼 건데, 뭘 보냐면요. 명칭 변경이 있고 구역 변경이 있고 패치 분합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 보시면요.
요거를 먼저는 패치 분합이라고 하는 개념을 한번 잡아볼게요. 패치 분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명칭과 그 다음에 구역에 대한 변경이 있어요. 여기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요, 한자 명칭 변경이 있어요. 한자 명칭이나 경계를 변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계 변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텐데, 이렇게 나눴을 때, 자, 일단은요,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를 보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 변경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필요하면. 근데 패치 분합은 뭐냐면, 패는 없애는 거죠. 치는 설치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분은 나누는 거죠. 합은 합치는 거죠. 그런 개념인데, 이거를 하려면은요,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적 기반이 있어야 돼요. 법률적 기반이 있어야 됩니다. 법률을 가지고 이제 하는 거예요. 명칭과 구역 변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이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패치 분합을 하려면요, 법률의 레벨이 있어줘야 돼요. 법률로 해야 되는 겁니다. 법률로 하는데, 다만 법률로 할 때 여기다가 플러스 해가지고 이제 지방의회 의견이나 또는 주민투표 또는 주민투표를 해야 돼요. 이렇게 해서 변경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명칭 구역 변경에도 그대로 적용이 돼요. 명칭이나 구역을 변경할 때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한자 명칭이나 경계 변경할 때는 대통령령 레벨로 하면 돼요. 대통령령 레벨로 한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렇게 봐두시면 되는데, 이제 행정 단위로 내려가 볼게요. 행정구 동읍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이제 여기서부터는 전부 다 있잖아요. 조례가 이제 끼어들어요. 조례가 끼어드는데, 여기에 이제 조례가 있는데, 조례로 패치 분합을 할 수 있는데요. 근데 다만 있잖아요, 이게 조례로 자기네가 정한다고 무조건 패치 분합이 되는 건 아니에요. 아무리 행정구 동읍면이라 할지라도 자기네들이 알아서 그냥 할 문제는 아니고, 이거 행안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네, 그렇게 받으셔야 돼요. 행안부 장관의 승인이 있어야 된다. 승인이 있어줘야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명칭과 이제 구역 변경 있잖아요. 그죠? 명칭과 구역 변경 같은 경우에는요, 조례 제정을 하고, 자 보세요. 조례로 하는데, 요거는 있잖아요, 시도지사에 보고만 하면 됩니다. 시도지사한테, 광역자치단체장 있죠? 시도지사에 보고하면 돼요. 보고하면 된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자, 이제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뭐냐면은요, 요거를 조례로 이렇게 정하는 것을, 여기 한자 명칭 변경도 똑같이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리 있죠, 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는 그냥 조례로 자기네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리는 뭐가 됐건 자기네가 알아서 하면 돼요. 이렇게 해서 표를 하나 좀 완성을 하나 해 놓으세요. 표를 하나 완성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기억하기가 상당히 좀 용이할 거로 보여집니다. 됐죠? 그러니까 우리 지명이 한자로도 많이 돼 있으니까 한자 명칭 변경이라는 게 따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한자만 바뀌는 거야. 부를 때는 똑같고. 그렇죠?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요거 한번 봐두시고요. 그리고 지나갑니다. 이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이렇게 돼 있는데요. 요거는 앞에서 좀 이제 언급을 좀 해드렸어요. 고유 사무가 있고 위임 사무가 있다. 단체 위임 사무와 그 다음에 기관 위임 사무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넘어와 보실까요? 이 표로 정리되어 있는 게 있을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 언급했던 것들이 그대로 좀 들어와 있는 것들도 있으니까 읽어보시면 되는 것인데, 이거 업무에 관련된 거, 업무의 종류를 한번 좀 생각해 보자고요. 이게 가끔 시험에서 이 업무가 어느 사무에 들어가냐, 지자체 업무이긴 한데 그 어느 성격을 갖는 거냐, 이렇게 이제 물어볼 때가 있어요. 여기 보면 고유 사무에 보면요, 상하수도 사업이 있습니다. 상하수도 사업, 그죠? 상하수도 사업, 요거는 고유 사무네, 고유 사무. 그리고요, 시장, 공단 설치, 관리, 이런 것들도 고유 사무예요. 지방 공단들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도 고유 사무로 보는 거예요. 자기네가 이제 기업을 유치해서 인구도 늘리고 고용도 창출하고 하려고 하는 거니까 고유 사무가 되고요. 지방도로가 있어요. 도로 중에 지방도로. 지방도 알아요? 지방도라고 써 있는 거 있어요. 지방도 몇 번 이런 거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은 지방에서 자기네가 돈 들여서 만들고 운영 관리하는 그런 도로예요. 그 다음에요, 가로등의 설치가 있습니다. 가로등. 가로등 설치도 고유사무고, 청소, 소방, 오염 처리 사무, 이런 게 있네요. 그래서 뭐 이런 사례 들었잖아요. 어떤 그 지방자치단체의 쓰레기가 매립지에서 거부당했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각 지역별로 이런 거 이제 청소와 관련된 업무를 또 보는 거고, 그 다음에 학교 및 유치원 사무가 또 있고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또 이런 거 있잖아요. 지방 공립 학교나 유치원 같은 데들 있죠? 그런데 도립, 시립 이런 데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지칭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고유 사무가 있고, 그 다음에 지방세 관련된 사무와 주민등록 사무입니다. 주민등록 사무가 고유 사무예요. 주민등록 사무는 왜요? 주민등록은 우리 동네 주민으로 들어왔다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 이것도 한번 이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있잖아요. 이거 한번 비교해 봅시다. 국가 구성에 3요소가 있어요. 국가 구성에 3요소가 있거든요. 그러면 있잖아요. 지자체가 구성할 때, 지자체를 구성할 때 지자체의 구성 3요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어떻게 나눠지냐? 국가 구성 3요소는요. 영토가 있어야 되고, 국민이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자체를 구성할 때는 있잖아요. 지방정부를 구성할 때는 여기가 이제 뭐가 있어야 되냐면요. 영토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구역이에요, 구역. 구역이 있어야 되고요. 주민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고 주권이 아니라 자치권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자치권. 여기 이제 3요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민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것은 지방에서 뭘 한다는 얘기예요. 지방 단위에서. 국민이라고 표현 안 하고. 주민이라고 하면. 그래서 주민등록이다라고 그러면 뭐예요? 우리 동네 주민으로 등록되었어요 하는 거잖아요. 주소지 관리하는 거.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고유사무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를 무턱대고 외우려고 그러면 안 외워져요. 낯서니까. 이게 나중에 가서 여러분들이 이제 업무를 보게 되면 당연히 다 잘 알겠지만 지금은 좀 낯설게 느껴질 텐데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이렇게. 이게 왜 지방의 고유사무인지 한번 생각해 보면 돼요. 지역의 기본적인 이런 그 주민 편의를 위한 시설들이라든가, 또 이제 생활, 하수, 생활 뭐 오염물질 같은 거 처리하는 거라든가, 아니면은 또 이제 주민등록 관리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지방사무겠구나. 그리고 지방도, 이건 뭐 지방에서 해야 될 일이잖아요. 지방도니까. 국도가 있고요. 지방도로가 있어요. 그죠? 알아요? 도로가? 그리고 국지도라는 것도 있어요. 국지도. 국지도는요. 국가 돈으로 만든 지방도로예요. 그러니까 원래 지방도로는 지방의 돈으로 해야 되는 거지만 돈이 딸리니까 국가가 돈을 대주는 지방도로가 있어요. 그거를 이제 국지도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지방도 얘기를 했으니까 고유사무가 됩니다. 그 다음에요. 여기 이제 단체 위임 사무 한번 가볼게요. 보건소 제가 예로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예방접종. 접경지역 주변에서는요, 그런 문제가 있어요. 접경지역 주변은요, 아프리카 돼지열병. 그죠? 북한이 방역이 안 돼. 북한에 돼지가 몰살됐다는 소문도 있는데, 에? 그런 얘기도 있어요. 북한에서 관리가 안 돼갖고. 가난하니까. 가난하면 원래 관리가 어렵지. 돈이 없으니까. 뭐 그렇다는 얘기도 있는데, 어쨌거나 그러다 보니까 휴전선 이남 지역으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가끔씩 생겨요. 그런 것들 차단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그거 뭐야, 말라리아도 적경지역에서 와요. 근데, 남쪽 있죠? 우리가 이제, 날씨가 좀, 기온이 상승하면서, 그러면서 남쪽 지역 해안가 이런 데는요, 또, 댕기열 모기? 이런 게 또 돌아다닌대요. 그리고 일본 네온 모기 같은 거는 부산 쪽이나 이런 쪽으로부터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와 관련해서는 국가도 해야 될 일이 되는데 지방에서도 담당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예방접종에 관한 사무나 전염병에 관한 사무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이제 국가도 관장하고 지방자치단체도 관장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시도에 국세징수사무가 있습니다. 국세징수사무. 이런 게 이제 단체 위임 사무가 되고 하천보수나 유지사무 같은 것들이 또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국도의 관리 사무가 있습니다. 국도 관리는 단체 위임 사무로.
국가가 돈 대서 하는 거지만은 지방에 있는 주민들도 다 이용하기 때문에 같이 관리해줘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기간이임 사무로 가볼까요? 기간이임 사무. 기간이임 사무는 이제 보니까는 가족관계 등록 사무예요. 이거는 어느 지역에 산다 이런 거가 중요한 거 아니죠. 가족관계는. 그죠? 그래서 이건 국가사무예요. 국회의원 선거 이거 지방하고 상관없잖아요. 기본적으로는. 국민투표도 마찬가지고요. 경제계획이나 통계, 인구조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죠? 이런 것들은 기간이임사무로 들어가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일종의 민족문서 만드는 거지 뭐. 국가가 민족문서 만드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민족문서 만드는데 야 니네 동네 인구 파악해서 보고해 이러는 거지 뭐. 그러니까 기간이임사무예요. 니네 동네 파악해서 보고해 그러는 거예요. 그 동네에서 자기네가 필요해서 조사한 거라기보다도 국가적 차원에서 이제 실시하는 건데 그 실행은 이제 지방에서 해서 올라오게끔 하는 거죠. 그죠?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고요. 됐죠? 네, 이렇게 봐두시고. 정리됩니까, 요거? 네, 그래서 사무의 종류까지 이렇게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겠습니다. 여기 중앙과 지방 간의 기능 배분 이론 같은 게 있는데, 요거는 이제 이론에 따라서 기능 배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요거는 이제 다원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각각을 하나의 주체로 보고 오랜 세월 동안에 서로 협의하고 협상하고 타협하고 한 결과물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공공선택 이론이 또 있죠. 그죠? 예, 공공선택 이론. 아까 이제, 앞서서 이제 티브 모형도 말씀드렸었지만, 이 공공선택론의 관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엘리트론의 관점도 있습니다. 그죠? 엘리트론 관점도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계급정치의 관점도 물론 있습니다. 뭐 지방에서도 이제 지역의 기득권자들, 뭐 이런 사람들이 자기네 기득권을 유지하는 수단이다 이렇게 보겠죠. 자, 이제 이런 관점들 살짝 그냥 스치듯 지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590페이지로 와봅니다. 여기 와보시면 지방자치단체 종류와 계층 구조 그랬는데 이걸 다 설명을 드렸어요. 그죠? 설명드렸습니다. 예, 이거는 우리나라 행정구역이나 자치구역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얘기를 드렸으니까 그거 좀 봐두시면 되는데, 여기 동그라미 3번에 대도시 행정특례라고 나와 있는 게 있을 거예요. 거기 보면은 일단 어떻게 되냐면 50만 이상 대도시에 구를 설치할 수 있다는 거, 그런 것들도 있고요. 100만 이상 도시에 대해서는 이제 추가로 특례를 둘 수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특례시 제도가 도입됐다 그랬고,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서도 여러 가지를 자체적으로 또 해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특례를 줍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밑으로 내려와 볼까요? 계층 구조를 보면은 단층제하고 중층제에 대한 비교가 되어 있어요. 예, 근데 그 장단점을 한번 보실까요? 591페이지에 가보시면은 여기 단층제와 중층제 우리가 구분은 해봤는데, 단층제가 되면은 일단은요, 그 잔소리꾼이 하나가 줄어드는 거지 뭐. 지자체 입장에서 보면. 이게 두 군데에서 잔소리 하던 게 이제 없어져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나의 바람막이가 사라지는 거예요. 바람막이가. 그러니까 광역자치단체가 없이 기초자치단체만 있잖아요. 그러면은 국가는 막 이제 막 이렇게 갑바 있고 이 울끈불끈한 어떤 등치 큰 애가 와서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럴 때 원래 이거를 갖다가 엄마 아빠한테 가서 잃을 때가 있었는데, 엄마 아빠가 그걸 막아주고 그랬는데 그게 없는 거야. 그게 없는 상태에서 울끈이 모르는 아저씨가 나를 이제 윽박지르는 상황, 이런 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좀 비유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광역자치단체는 중간에 끼어가지고 국가의 업무가 기초자치단체로 잘 내려가게끔도 하지만 거꾸로 기초자치단체의 독자적인 권한을 지켜주는 역할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역할이 없어지니까 잔소리꾼 하나는 없어졌지만 나의 바람막이도 사라졌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단층제는요, 일단은 비용 같은 것도 많이 줄어들겠죠. 그죠? 하나로만 짰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고요. 뭐, 그 다음에 행정 서비스의 문제점이 발견됐을 때는 책임도 명확합니다. 이게 광역자치단체가 잘못한 거냐, 기초자치단체가 잘못한 거냐, 이런 다툼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자치권이나 지방의 특수성 같은 것들을 존중하는 데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렇지만은 너무 기초자치단체 중심으로 짜놓으면은 광역사업을 처리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죠? 그래가지고 국토가 넓고 인구가 많은 나라에서는 이거를 또 이제 채택하기가 곤란하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거든요. 이해됩니까, 이거? 어떤 건지? 그런데 질문하고 싶은 거 하나 있지 않아요? 아까 제가 우리나라의 단층제는
광역자치만 하는 단층제를 얘기했는데 여기에 설명을 보면은 단층제가 광역자치를 하는 단층제가 아니고 기초자치만 하는 단층제인 것처럼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광역행정이 뭐 어렵고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잖아요. 바람막이가 없고 뭐 이런 얘기 한 거잖아. 그래서 원론적으로는 단층제다 그러면은 기초자치를 떠올리는 단층제인데 우리나라가 독특하게 제주와 세종에 하는 단층제가 광역자치를 하는 단층제예요. 그렇게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중층제, 중층제가 있는데요. 중층제는 이제 광역과 기초자치단체가 다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장점을 보면은 이제 광역과 기초 간의 기능의 분업,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상호 보완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국가의 감독 기능을 갖다가요, 국가 입장에서는 아까 그 울끈불끈이 아저씨 얘기했는데, 등치 큰 아저씨.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자기가 관리 감독해야 되는 대상이 너무 많으면 직접 이걸 다 컨트롤하기 어려워요. 그거를 차라리 광역자치단체가 중간에 끼어서 좀 중간에서 조율을 해준다면 수월해질 겁니다. 그런 점에서 중층제가 갖는 장점이 있어요. 그런 것들 보고 광역행정사무도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고 하는 것이고, 국가가 너무 필요 이상 힘을 쓰는 것도 막아줄 수 있고 그렇게 되는데, 단점은 뭐가 있냐면요, 중층제. 자, 행정의 중첩 현상으로 낭비와 지연이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단계가 하나가 더 생기니까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겠죠. 일이 잘못됐을 때 누구 책임이냐를 따지기가 좀 어렵다 이런 게 있고요. 그리고 지역의 특수성이 조금 강화될 수 있죠. 광역행정 쪽으로 가면. 그죠? 그래서 우리는 뭐 아무튼 기초자치단체랑 광역자치단체 둘을 설치해 놓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실시를 하고 있다 이렇게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방자치단체 기능과 사무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사무처리의 기본 원칙은요.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한번 보자고요. 이 사무처리의 기본 원칙은 지방자치단체랑 중복되는 기능이 있을 때는요, 작은 단위가 원칙적으로 그거를 수행하게끔 하는 게 맞아요. 왜냐면 그것이 주민하고 가장 밀착되어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처리하는 게 맞습니다. 그걸 보실 건데요. 일단은요, 국가에서만 할 수밖에 없는 사무가 있어요. 국가사무. 보실래요? 외교, 국방, 사법, 국세, 징수 이런 것들은 국가존립과 관련된 사무로서 국가사무에만 들어갑니다. 지방에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냥 할 수 없는 일이고, 그 다음에 이거 물가정책이나 금융정책도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해야지 이거를 지역마다 다르게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그러죠? 물가관리를 전국적으로 해야죠. 이거 물가관리가 지역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지역마다 물가가 싼 데가 나눠지니까, 그러면 우리나라 국민의 생활 수준의 격차가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건 못하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거, 그 물가랑 이어지는 것이기도 한데, 양곡이나 아니면은 이제 양곡이나 뭐 식료품 재료 같은 것들이 전국적으로 잘 유통되게끔 만들어줘야 돼요. 이것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주민들 간의 생활 격차가 생기니까요. 그리고 국가적 차원의 뭐 각종 개발 사업, 뭐 계획 사업 이런 것들이 여기 또 들어와 있어요. 국가사무에. 그렇게 돼 있고, 근로기준이나 측량 단위도 전국적 통일성을 갖습니다. 우리 최저임금, 이게 봐봐요. 이게 우리가 참, 이게 또 여러분들은 국가 혹은 지자체의 한 구성원이 되겠지만,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또 한 명의 또 국민이자 시민이고 주민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요, 기본적으로 이 주장들이 되게 그 세상에 복잡하게 이렇게 대립하는데, 근데 이론과 실제가 다른 것도 되게 많아요. 주장과 현실이 다른 경우도 많고, 그리고 왜곡된 주장들이 막 난무하기도 하고. 최저임금 올리면 나라 망한다 그랬었잖아요. 몇 년 전에. 그 난리를 폈지만 최저임금 올려서 우리가 망했나요? 그런 주장은 있고요. 일부 케이스를 찾을 수도 있겠지만은 국가 전체적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이번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는 사람이 연구한 게 뭔지 알아요? 이거에 대한 반박을 한 거예요. 최저임금을 올리면 기득권층에서 항상 국가 경제가 무너질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경제학적으로 설명한 이론을 펼친 사람이 상을 받았어. 근데 노벨상을 줄 때는요, 뭔가 목적성을 가지고 줘요. 노벨상도. 그러면 이게
노벨위원회도 지금의 흐름을 반영해서 어떤 이 경제적인 그 형평성 같은 것들을 추구하는 방향에 부합하는 이론? 이런 것들을 좀 선정해서 주는 경향이 좀 있고요. 또 행동경제학 같은 거 현실에 맞는 거를 주장하는 걸 주는 경향도 있는데 이런 데 좀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분배를 통해서 경제성장도 같이 견인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아주 전통적인 시장주의자들의 주장하고는 좀 엇갈리는데 그런데 최근에는 그 경향성이 이렇게 달라져요. 주류 경제학자들도 분배를 하면서 성장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 이런 쪽으로 많이 연구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 얘기를 제가 지금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때 이제 최저임금제 얘기할 때 아무튼 이게 그렇게 이제 신념적으로 믿는 분들도 있었을 거고 믿는 사람들도 그리고 또 이제 기득권 쪽에 서는 쪽에서는 아무래도 불만이겠죠.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이제 목소리로 그렇게 크게 나왔을 텐데 그때 이제 아이디어 중에 뭐가 있었냐면은 그러면은 최저임금을 지역의 물가가 다르니까 지역마다 다르게 책정하면 어떠냐. 외국에도 그런 사례가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주장이 올라온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굉장한 단견이에요. 바보 같은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역에 뭐 공장을 하고 있어. 지방에서. 근데 당장 인건비 올려주기 싫으니까 우리 지역은 물가도 싼데 대도시도 아니고 물가도 싼데 임금도 좀 낮아도 되지 않아?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게 채택돼봐요. 그럼 어떻게 될까? 그 다음부터는 사람 못 구할걸요? 못 구할걸?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갈까? 내가 기왕에 노동을 할 건데 임금이 싼 지역에서 노동하겠습니까? 그렇게 하겠냐고요. 우리나라가 뭐 되게 큰 나라도 아니고 그렇게 할 이유가 없죠. 사람 못 구해서 더 날릴걸요? 최저임금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 구하려면 월급 더 얹어줘야 될 거예요. 바보 같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되게. 눈앞에 있는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게 이런 식으로요. 근로기준이나 측량단위 같은 정부적 통일성을 기해 주는 게 더 바람직합니다. 그리고요. 우편, 철도 이런 전국적 규모의 사업 그리고 이건 보편적인 서비스로서 모든 국민에게 혜택이 가야 되거든요. 이런 건 국가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도의 기술을 요하거나 엄청난 재정 투여가 필요한 것들도 국가가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며칠 있으면 이제 그거 우리가 우주선을 쏘지 않습니까? 로켓 쏘잖아요. 독자 기술로 쏘는데 이거 성공하면 세계 7번째로 우주선을 이제 날리는 건데 근데 이제 요게 요런 거는 돈이 많이 들어가죠. 엄청난 규모죠. 예. 이거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니잖아요. 예, 이런 것들은 이제 국가적 차원의 일이다. 이렇게 좀 구분을 해두세요. 예, 그렇게 하고요. 광역자치단체 이제 사무는 뭐냐면요. 이런 거요. 아까 광역행정에 걸맞는 일들을 하면 돼요. 기초자치단체를 조율하는 역할. 그리고 중간에서 국가와 기초자치단체를 매개하는 역할. 그런 것들을 하는 겁니다. 그런 맥락 얘기니까 그건 따로 기억할 필요도 없어요. 쭉 보면 다 그런 맥락 얘기예요. 자, 그리고 그 밑에 시군 자치구의 사무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진짜 시험 많이 나오는 건 이거예요. 동그라미 3번의 원칙이에요. 이게 업무 간에 특히 광역과 기초자치단체 간에 업무의 중첩성 같은 게 있을 수 있거든요. 서로 이건 우리 업무다 뭐 이러면서 싸우고 그럴 수 있는데 이럴 때 있잖아요. 대원칙이 둘이 업무가 경합하지 않도록 해라. 이게 대원칙입니다. 일단은. 그런데도 만약에 경합을 하잖아요. 현실에서는. 경합을 한다. 그러면은요. 기초자치단체 우선의 원칙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보충성의 원칙이라 그래요. 보충성의 원칙이 이거예요. 기초자치단체가 우선하게 하고 기초자치 차원에서 할 수 없는 일을 광역자치단체가 하라는 거예요. 됐죠? 그게 보충성의 원칙입니다. 요거 보충성의 원칙은 중요하게 좀 표시를 해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 정도 원칙 확인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고 이제 잠깐 끊어서 가야 될 텐데, 우리 이제 지방재정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이제 주민 참여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뒤에 가서. 그것만 하면은 이제 끝납니다. 끝나요. 네, 근데 큰 덩어리가 좀 남았어요. 재정 문제는 앞에서도 우리가 재정 문제 얘기할 때 좀 힘들어 했잖아요. 허걱거렸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도 구조가 좀 복잡하고 그래서 좀 헛걱거리는 부분이 있을 텐데 조금은 속도를 요거는 조금 늦춰서 찬찬히 좀 들여다 봐야 되겠어요.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가보도록 하죠. 수고하셨어요.